법이 정했을 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선하시면 뭘 받아요? 수수료는 이제 옛날 말이죠.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의사표시 보면 구성요소,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것처럼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이 두 가지가 요소라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본질에서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고요. 우리 민법의 입장만 좀 확인해 두세요. 우리 민법의 입장에 보면 그 둘째 줄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제3법 관계에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자, 신분행위는 표시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라고 했죠.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론을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의사표시가 완전히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하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지만 의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세 개인데, 첫 번째 비진의 표시가 있고, 두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는 착오. 자,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 이제 조문 순서로 보면 107조부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볼 텐데, 일단 먼저 그 하자가 있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데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기당해서 집을 판다라고 하면 집을 판다는 의사는 당연히 있잖아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집을 팔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따로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비진의 표시부터 나올 텐데, 교재를 보시면 107조가 있죠. 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자, 원칙은 비진의 표시는 우리는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럼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먼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세 번째는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하는 거죠. 알고 할 것.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대학교의 조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갑 교수가 학교 법인 측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데모를 막 하니까, 물러나라고 데모하니까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건 무마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주었다. 그러면 지금 이 갑 교수가 한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거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비진의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건에서 나오는 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이랑 상관없는 거, 법률 관계랑 상관없는 의사표시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의사표시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농담, 배우의 대사 이런 건 아예 의사표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사교적인 농담도 비진의 표시이지만 무효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농담 같은 경우는 아예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표의자가 세 번째 알고 하는 거야. 그게 비진의 표시고, 이렇게 되면 원칙은 뭐가 되냐면 유효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단서조항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무효라고 정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원칙은 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학교 법인이 수리해 주었다. 그럼 원칙은 이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갑 교수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수리했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민법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아, 내가 알 수 있었는데 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몰랐지만 왜 몰랐냐면 부주의했다. 뭐가 있는 거냐면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이라고 다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과실도 없어야죠. 선이 그리고 무과실 이렇게 되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용어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과실로 알지 못했어도 무효가 되는 거고요. 유효가 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 이게 비진의 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호의 표시인데, 짜고서 허위의 표시를 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죠.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은 상황에서 요게 강제 집행 당할 것 같으니까 친구랑 짜고, 야,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하자라고 가짜로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돈 갚기 싫으니까 짜고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면서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짜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효라고 정해요. 그럼 108조 좀 이따 볼 텐데 의사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세 번째, 자, 표의자가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알고 하죠. 그래서 비진의와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한다라고 해서 의식적인 흠결이다라고 부르고요. 의식적인 흠결. 만약에 모르고 하면 그건 착오예요. 무의식적인 흠결이다.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아, 내가 그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게 착오잖아요. 그래서 착오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착오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비진의 표시와 요건이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자, 비진의 표시는 자기 혼자 하는 거고요.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뭘 하는 거예요? 통정. 합의,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죠. 짜고 해야 돼요. 합의까지 하면 우리 민법은 무효다라고 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착오를 공부할 텐데 착오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이고 두 번째,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중과실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이렇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데 취소하는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점은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착오가 있었어도 그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킨 데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만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는 거죠. 요만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으면 취소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실이라고 하면 가벼운 과실, 경과실, 그리고 중대한, 무거운 과실, 중과실. 보통 경과실의 경자는 생략하고 말해요. 그러면 일반 과실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고요. 중대한 과실은 현저하게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면 뭐만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냐면 중과실만 아니면 취소권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조심하실 점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 일반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중과실. 중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지만 일반 과실은 취소가 가능하다. 이 용어를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사기 강박은 뭐 잘 아시는 거죠. 사기치거나 협박을 했다.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이제 차례대로 공부를 할 텐데 근데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요 네 가지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볼 텐데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인데요.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건 네 가지, 비통착사 네 가지 모두의 공통점이니까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네 가지 규정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요. 자,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107조를 다시 보는데 107조 1항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근데 이 항을 보세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바로 이게 이 얘기예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읽어보신 거에 의하면 선의 무과실의 제3자예요? 그냥 선의의 제3자예요? 그냥.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도 선의면 보호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의는 전부 다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가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인정되니까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요 사례를 가지고 보죠. 자, 요 통정호의 표시를 하면 이건 무효예요. 그러면 을에게 등기가 돼 있어도 이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다고 병한테 팔았다는 거죠. 근데 병은 그걸 모르고 샀대요. 선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얘 소유자 아니죠?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그럼 무권리자에게 샀으면 원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얘는 원래는 권리 취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무권리자로부터 샀을 때 보호를 해주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고 했냐면 바로 법률의 규정. 그 법률의 규정이 바로 이 네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하면 부동산을 샀는데요. 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사면 얘는 무조건 취득, 선악불문.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권리자로부터 샀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그 법률의 규정이 지금 4개가 나온 거예요. 비통착사. 우리 법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시험범인에서는 비통착사에서 나오고 계약의 해제 가면, 계약법에 가면 해제편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을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얘는 보호될 수 없지만 얘가 만약에 선이었다면 108조 2항에 의해서 이 병에게 갑은 대항할 수 없다. 이 병이 보호되는 이유는 무효등기를 신뢰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법률의 규정 때문에 보호된다. 그리고 선의는 전부 다 추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병이 자기가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 없고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도 얘가 선의기만 하면 보호된다라는 건데, 근데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얘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선의의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갑걸이 무효를 주장하면 그것을 인용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 마음대로냐면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용인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좀만 더 이어서 보면, 자, 그럼 이번엔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요. 이번에 정은 악이었대요. 선의의 병에게 취득한 정이 악이었다. 자, 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사람이 권리자니까 뒷사람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선악불문 취득.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병이 악이었어요. 병이 악이면
일단 정은 생각하지 마시고 병이 악이면 얘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죠. 선의자만 보호하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악이면 갑은 병에게 내 거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의 병이 누구한테 팔았냐면 정한테 팔았는데 정은 선이었다. 그럼 선의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죠. 얘도 제3자니까 선이면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3자는 병이니까 얘가 악이면 얘도 취득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3자는 병만 제3자가 아니죠. 얘는 뭐 제4자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3자. 당사자 이외자는 다 제3자니까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지만 정이 제3자니까 선이면 법률에 의해서 취득이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병만 제3자예요. 전득자도 제3자예요. 전득자도 당사자 이외사는 제3자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확인하실 점은 뭐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로 보호되는 건 허위 표시에 터잡아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거예요.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이런 이해관계를 맺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뢰하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병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속인. 포괄승계죠. 그러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건 의뢰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병에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병은 마치 누구랑 같아요? 마치 을과 같아요. 그럼 얘는 당사자적 지위인 거지 얘는 제3자로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3자에는 누구는 빠져야 되냐면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점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 안 되는데 이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의사와 표시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표시를 강조하고요. 신분행위는 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시가 되면 언제나 유효한 것이지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이 의사와 다른 표시라면 그 표시는 무조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각각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자, 이 그림 볼게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냈다.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이건 사법행위죠. 사립대니까. 일반 회사원 같은 사람과 같은 거야. 근데 이 갑이 공무원이었대요. 공무원. 자,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사직서를 내는 행위는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공무원이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니었는데 사직서를 냈다. 그럼 비준이 표시한 거죠. 근데 국가기관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갑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건 공법행위니까 얘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표시를 하면 그 표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시되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분행위는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요.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혼인하겠다고 표시를 했다면 이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의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하면 입양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입양에 표시했다. 그럼 이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신분행위니까 입양의 의사가 없이 표시하면 표시는 무조건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볼 텐데 일단 공통적인 것들을 미리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비교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 비진위 표시와 통정호의 표시의 차이점은 자, 요 세 가지는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만 차이점이에요. 그럼 결국 비진위와 통정의 차이점 뭐냐면 비진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고요. 통정호의 표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유형으로 따질 때 계약,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비진위 표시는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적용이 돼요. 비진위 표시는 모두 적용.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든 없든 상관없죠. 근데 통정호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까지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비진의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유효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비진의 표시는 무효가 되는 게 언제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데요. 근데 상대방이 없으면 무효가 될 여지가 없겠죠. 상대방이 없으니 상대방이 알았다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거고 따라서 원칙 규정에 의해서 효력은 언제나 유효가 된다. 봐두시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죠. 비진의 표시의 그 밑에 키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게 나오는데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의 의미인데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는 것은 원하느냐 바라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하느냐 바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이 있느냐 그게 바로 진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증여합니다. 그럼 협박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한다. 그럼 이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진이냐 비진이냐라고 물으면 이건 진이에요. 그러니까 주고 싶진 않았겠죠. 근데 주고 싶었느냐 주고 싶지 않느냐는 진위를 따질 때 기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쫙 빼버려야 되고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줄 때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뺏기면 당연히 이거 빼앗기네 주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비진위가 아니라 진이에요.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의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줄거진 거 보시면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럼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진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현재 아파트가 한 4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더 사고 싶은데 국가에서 막 정책 왔다 갔다 하더니 아파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엄청 터트린대요.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더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몇 개를 처분하는 매매 계약을 했대요. 자, 요 매매 계약은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진이죠. 원하느냐가 아니라 매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진이에 해당이 된다. 진위, 비진위 개념은 처음엔 좀 헷갈린 건데 일단 뭐 시험 문제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이러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거니까 원하느냐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했어요.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냈다면 그건 당연히 비진이에요. 근데 스스로 사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냈다. 자의로 사직서를 냈다. 이러면 이건 당연히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직서가 내는 게 최선이네 라고 생각하고 냈다면 그건 진이지 비진이가 아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은 지금 보신 것처럼 3가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여기서 법률 효과 발생을 의욕해야 한다고 했죠. 농담이나 대사 이건 의사표시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째 불일치를 알고 할 것. 그 가운데 나오는 판례 박스는 통정호의 표시에 가면 비교 판례로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강조해서 비교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3번째 불일치를 알고 해야 한다. 원칙은 유효라고 돼 있고 밑에 사립대학교 조교수 판례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예외는 무효. 언제 무효라고 했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는 건 다른 말로 고치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무효라고 했고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무과실까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유효가 된다. 자, 제3자는 선의일 때 보호한다라고 했고요. 적용 범위는 뭐 공통적인 내용으로 다 같이 정리를 했던 거고.
그 공법행위, 동그라미 4번에 공법행위가 있는데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판례 제목을 보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소극.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건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다. 그래서 줄거진 거 보시면 판례 내용에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법행위에는 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표시하면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진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8조가 나오죠. 통정호의 표시를 좀 보면 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로 규정되어 있고 2항에서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공통규정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세 번째 표의자가 알고 할 것. 자, 여기까지는 뭐랑 같냐면 비진의 표시랑 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바로 4번이죠. 상대방과 통정할 것. 그래서 여기까지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5번에 보시는 것처럼 왜 했느냐?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아요. 남을 속일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고 그러면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무효. 통정호의 표시는 특히 사례 문제를 가지고 많이 출제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사례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의 채권자이다.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고 이 가장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지만 이 등기는 갑이 을에게 실제로 넘겨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짜고 했어요. 그게 무효다. 그럼 일단 이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가장매매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매매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반사회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불법이 아니라면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반사회적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반사회적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다. 자, 그리고 하나 보시면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가장매매를 하는 것은 자기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유로 이 통정호의 표시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되느냐라는 게 두 군데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뭐 봤냐면 이중매매 봤어요.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통정호의 표시에서 물어보면 이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눠서 기억해 두시고 이게 당사자 문제였고 조금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제3자. 그럼 이 병은 원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지만 선이라고 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바로 법률 규정.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선의는 모두 다 추정된다고 했죠.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다. 정이 악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앞사람이 권리자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얘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무효를 인용해 주는 건 상관없다. 조금 전에 보신 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더 보죠. 일단 그 당사자 사의 효력부터 볼게요. 당사자 사의 효력에 1번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아직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박스가 나오는데, 판례박스는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바로 밑에 2번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가 있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둘째 줄만 기억하세요. 뭐라고 되냐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판례박스가 있는데 판례 1번 밑에 비교 판례가 있죠. 그래서 1번하고 비교 판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 판례를 보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채무자로서 대출받을 때 채무자로서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명의를 대해준 사람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다.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A라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상호신용금고인데 갑이 A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은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신용불량 상태예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야, 네 이름으로 빌리면 내가 꼭 갚을게. 이래서 이제 우리 채무자로서 명의를, 이름을 빌려준 거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금융기관이 을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청구한 사건이죠. 그러자 이 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대출 약정은 내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친구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요건 비진이 표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뭐예요? 부담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질 의사가 당연히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뭐냐면 진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진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출 약정은 무조건 유효한 거죠. 설령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기 때문에 효력은 언제나 유효하다. 자, 그런데 비교되는 판례는 A가 금융기관인데 갑이 A한테 대출을 받아요. 근데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서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일인 대출 한도가 있잖아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게 돼요. 그러자 이거 어떻게 하게 되지?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당신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 이름으로 대출 약정을 하자. 그리고 당신 친구한테는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고 형식상의 주채무자로만 내세우겠다라고 금융기관이 뭘 했냐면 양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뭘 양해한 거냐면 을은 형식상의 채무자로만 내세울 뿐 이 을에게는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부담이 없는 대출은 진정한 대출이에요? 허위 대출이에요? 허위죠, 허위. 그리고 이 허위 대출을 혼자 한 게 아니라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이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와 이 판례를 구별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금융기관의 양해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양해했다는 말이 없으면 진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져야 돼. 유효하다. 그래서 1번에 줄거진 거 보세요. 줄거진 거 마지막에 그 금융기관의 양해가 핵심 뭐예요?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다. 그 얘기고 뭐 2번은 뭐 참고사항이고 3번 판례는 나중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면 바로 그냥 같이 이해를 하게 될 내용이에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나오는데 제3자에 대한 효력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